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입니다. 대기에서는 탄소가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혹시 지금 현재 그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대충. 지금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한 400 ppm 정도 됩니다. 400 ppm 정도 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늘게 되면 또 기후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또 주된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강연에는 되게 좀 악재인데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m인 공간에 12 마이크로그램이면 되게 좋은 농도, 낮은 농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낮은 아주 맑고 청명한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왔다. 이런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뿌연 하늘 이런 걸 상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이 사실은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왼쪽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매봉 터널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을 보면 매봉 터널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둘 다 똑같이 매봉 터널 사거리예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m 정도. 같은 데서 찍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은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 왼쪽에는 안 보이는데 오른쪽은 보이는 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이 타워가 보입니다. 자, 2018년 3월 25일은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또는 환경부 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날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던 날입니다. 그래서 되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얼핏 뿌여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타워가 안 보이고요. 이 매봉 터널 사거리에서 타워까지 길이가 한 5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시정이 나빠진다. 그리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시정 거리는 5km보다 더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가 시정이 나쁠까, 뿌예 보일까?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뭐를 본다, 어떤 대상을 본다는 건 태양빛이 그 대상에 도달하고 나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에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초미세먼지가 떠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오는 빛을 다 소산시킵니다. 일례로 검댕 같은 초미세먼지는 까만색이에요. 왜 까맣냐면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까만 검댕 에어로졸은 태양빛을 전부 다 흡수합니다. 황산염 같은 에어로졸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빛을 반사시켜요. 산란시켜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을, 태양빛을 다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잘 못 보게 되는, 그러니까 시정이 나빠지는 뿌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드렸고요. 그럼 과연 걔가 어떻게 생기나를 갖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서 뺀 다음에 이렇게 실온에 조금 놔두면 그 벽 표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죠. 물방울이 왜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그 차가운 표면에 달라붙어가지고 응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똑같은 현상이 또 대기 중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른쪽 같이 이렇게 뿌예 보이는 날은 실제로 수증기가 응결돼 가지고 조그만 물방울들이 떠 있는 안개라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비슷하게 응결되는 현상이 바로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그런 기작입니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물방울이 인체에 해롭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재료가 달라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만드는 재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황산염 같은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석탄을 태우면 나오는 이산화황이라는 기체가 이렇게 응결이 돼 가지고 황산염이 되는 거고요.
자, 질소화합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질소화합물이 나오거든요. 질소화합물이 만드는 게 질산염이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에 그 분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암모늄이라는 걸 만듭니다. 생물성 물질을 우리가 태우면, 이런 고기를 굽거나 삼겹살을 굽거나 나오는 연기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유기탄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행동들도 우리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초미세먼지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자료는 2017년에 OECD라는 이 어떤 그룹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 그 국민이 PM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에 얼마만큼 노출돼 있는지를 지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도가 심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1등인지 혹시 보이세요? 자, 확대하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PM2.5나 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데 중국은 어디 간 거냐? 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몇 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OECD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자료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맨 오른쪽 보시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훨씬 심하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는 뭐 인도나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 국가들도 최근에 인도에서도 대기오염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아마 중국만큼 심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갖다 쭉 끌어와 가지고 설명드릴 국가가 하나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DPRK라고. 이게 북한이거든요. 북한의 PM2.5의 오염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심하다고 현재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까지는 폐쇄된 사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초미세먼지가 높은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실제로 거기 가서 공기를 포집해가지고 분석해봐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측정을 갖다 허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이 자료는 조금의 신뢰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이제 확실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관심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면 이제 특정 포털에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관련된 뉴스가 몇 건인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어요. 쫙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북경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물론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랑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결과가 좀 달랐지만 거의 10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50년대 그 영국 런던에서 초미세먼지가 한 2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간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런던 스모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의 거기에 근접한 농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2013년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도 잘 모르다가 최근에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뉴스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뭐 익스포즈 된다,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아마 초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그 농도 과학적으로 측정한 농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인데요. 2001년부터 거의 한 20년간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굵은 실선이 한반도 전체의 평균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는 그 감소 양보다 실제로 지역별로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제주도랑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서울이 항상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나빠요. 근데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에요. 초미세먼지도 그래요. 초미세먼지도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나빠요. 뭐 훨씬 나쁘진 않고 조금.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초미세먼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물론 제가 여기서 2019년 자료는 안 넣었는데 2019년에는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하여튼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자료들은 다 연평균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평균한 자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우리가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을 줄이고 있어서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초미세먼지가 훨씬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이런 과학적 자료를 보면 줄어들고 있다고 알지만 느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서울에서의 초미세먼지를 아까는 연평균이었는데 지금 제가 일평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평균을 그린 거예요. 지난 5년간. 지난 4년, 5년이죠. 5년간.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쫙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엄청나게 고농도 이벤트가 최근 들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게 2015년입니다. 처음으로. 그때부터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최근 들어서 2018년 제가 아까 사진 찍은 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농도 이벤트가 조금 더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왜 연평균은 줄어드냐? 여러분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낮은 농도들도 빈도가 훨씬 더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걸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일평균 측면에서 보면 낮은 농도랑 높은 농도가 나타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그런 환경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벤트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뉴스들이 많이 다루고 우리가 실제로 또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상 초미세먼지의 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최근에 이렇게 고농도의 이벤트가 좀 더 나타날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학자들이 완벽하게 동의한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 있는 연구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실험실이랑 또 주변에 아는 몇몇 연구자들께서 연구한 결과들을 저희가 종합해 보면 한반도에서는 최근에 이 풍속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예요. 이 자료는 한반도의 풍속의 변화 경향을 제가 일평균 값을 쭉 그린 거고요. 지난 5년간 보시면 트렌드가 좀 감소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정체라고 표현하는 풍속이 1m/s보다 더 낮은 진짜 바람이 덜 부는 그런 케이스들이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에는 거의 0m/s에 가까운 그런 날도 있었죠. 그래서 풍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간단하게 이런 카툰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똑같은 굴뚝에서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내뿜더라도 왼쪽은 풍속이 5m/s고 오른쪽은 10m/s예요. 풍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오염물질을 주변 공기랑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섞인 공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출하냐를 또 중요하지만 이 배출된 물질이 이 공기 중에서 얼마나 잘 섞이냐 안 섞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풍속이 줄어드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또 이런 강연이 또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지금 기후 변화 같은 그런 환경이 점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질문이 나오거나 혹시 또 다른 기회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배출량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게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데 실제로 중국도 그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도 많이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뉴스들에서는 뭐 북경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을 다 우리나라 가까운 데 옮겨 가지고 뭐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 위성으로 측정한 질소 화합물의 배출량을 이 2005년부터 14년까지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이면 증가한 거고 파란색이면 감소한 거예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어때요? 다 빨간색이죠? 그 말은 중국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보면 왼쪽은 2005년에서 2010년, 오른쪽은 2010년에서 2014년. 그러니까 이거는 먼 과거, 이건 좀 가까운 과거죠. 먼 과거는 다 증가했지만, 그러니까 북경에서 올림픽 이전에는 다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도 상당 부분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을 갖다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트렌드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남 쪽인데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뭐 2, 3, 5위 정도 되는 화력 발전소를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질소 화합물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우주에서 측정한 인공위성 자료에서도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지금. 자, 이런 중국의 뭐 노력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뭐 트렌드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북경의 PM2.5의 농도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건 진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뭐 드라마틱한 아주 뚜렷한 감소는 보이고 있지 않죠. 그게 이제 이 애뉴얼 트렌드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북경이랑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배출량이랑 그다음에 얼마나 섞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팩터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바람이나 기상 조건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이 풍속과 그다음에 PM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의 상관도인데 다 음의 상관도죠. 이 지역만 빼고. 근데 이제 그 음의 상관성이 높은 지역은 뭐 이 수도권, 그다음에 여기가 포항이나 울산, 부산, 그다음에 여기 광양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냐면 다 인구가 많거나 공장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인위적인 배출량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서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른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쭉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상당히 비슷한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건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또 그 지역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후 변화가 또는 풍속의 변화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지만 또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이제 기후적 효과를 제가 설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 아마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거니까.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디렉트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있으면 아까 시정이 나빠진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햇볕을 반사시킨다고 그랬죠. 소산시킨다고. 그게 바로 이 효과예요. 우리가 항상 일정한 양의 태양빛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구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 뭐 날씨도 생기고 기후적 현상도 생기는데 이 빛을 갖다가 훨씬 우주로 많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초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쿨링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흥미롭고 복잡한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다이렉트 이펙트.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습도가 높을 때 훨씬 더 시정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있으면 거기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거기 물로 코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달라붙으면 뭐가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구름알갱이가 됩니다. 구름알갱이가 돼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구름 생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적은 경우랑 큰 경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미세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름이 하얘져요, 여러분. 그리고 비도 덜 내리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구름 알갱이가 더 작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빛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비로 바뀔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화가
이런 구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구름이 다시 기후에 영향을 끼치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관측이 되는데 이 일례로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다를 보면 바다는 수증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많은 환경에 오염물질은 거의 없죠. 근데 이 선박이 지나가다가 선박의 그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걸 따라서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얗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런 구름의 생성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많은 불확실성이나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그런 과학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나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기후 변화나 대기 오염이 서로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면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연적으로도 많이 배출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또 대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뭐 안정도를 갖다 더 높이거나 그래서 그 자체의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식의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